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장기 차입금부터, 자, 비유동부채에서 사채, 또 사채와 관련된 개정 과목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사채의 차감 개정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또 사채의 가산 개정 과목까지 우리 세 개의 개정 과목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장기 차입금을 보겠습니다. 자금을 차입하고 그 상환 기간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말하죠. 네, 아까 우리가 이 표에서 앞 시간에서 했나요? 네, 여기 당사의 장기 차입금 내역이다. 해서 네, 이렇게 상환이 차입이라고 이 상환일을 비교해 보면 되죠. 차입한 날로부터 상환 기일이 1년 초과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이런 차입금을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 차입금이 발생했다는 건 뭐냐? 우리가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 가죠. 국민은행에서 차입했다 그러면 대변에 장기 차입금 5천만 원, 차변에 현금 5천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 다음에 결산할 때는 결산일로부터 상환 기한이 1년 이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느 시점에 이렇게 바꾸죠. 이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고 그것이 모두 유동성 장기부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는 시점에는 어떻게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가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고 대변에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에서 인출이 되어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요 차입했을 때 회계 처리를 우리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앞 시간에 유동성 장기부채를 배울 때는 이 부분, 유동성 장기부채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보증금, 비유동 부채입니다. 임대보증금도 비유동 부채. 자, 임차하고 다르죠. 임차 보증금은 여러분 우리가 비유동 자산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임차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월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부동산 사용을 계약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받는 보증금을 받은 보증금이 바로 임대 보증금이에요. 임대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되돌려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는 우리가 임대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을 우리가 비유동 부채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즉 수취시 차변에 보통예금 1억 원, 대변에 임대 보증금 1억 원,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렇게 됐다가 약정일에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들어왔을 때는 만약에 임대료가 월 100만 원씩이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 임대료 수익 발생 100만 원.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임대 보증금을 우리가 돌려줄 때는 차변에 임대 보증금 부채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이런 회계 처리가 되죠. 그래서 임대 보증금은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임차료가 매월 들어왔을 때, 그리고 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되돌려줄 때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임대 보증금과 직접 관련된 분계는 이거하고 이것만 해당되겠죠. 가운데 있는 것은 월세 받는 거니까 임대료가 되죠. 이거는 이제 손익거래에 해당이 되죠. 가운데 있는 거는 손익거래이고 위에 있는 게 교환거래, 요 밑에도 교환거래가 되는 거죠. 자, 임대보증금까지 우리 비유동 부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 부채. 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좀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는 뭡니까? 여러분, 퇴직을 하게 되면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이 바로 퇴직급여죠.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는 비용이지만 뒤에 충당부채,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채를 설정해 둔다. 네, 회계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 이게 비용 발생,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거 부채 증가. 부채가 대변에 오면 부채가 증가되죠. 차변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자, 우리 회사에 2019년 1월 1일 날 딱 종업원 한 명이 입사를 했어요. 2019년 1월 1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31일이 됐습니다. 결산 시점이에요. 아직 이 직원은 계속 근무할 거예요. 내년에도 근무할 거예요. 2020년에도. 자,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자, 요 한 명 직원이 1년간 근무를 했네요. 1년. 그러면 우리 우리 회사 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회사는 무슨 의무를 지게 되냐면은 이 직원이 퇴사를 만약에 오늘 하게 된다면 오늘 딱 1년이 됐기 때문에 한 달치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 월액을 퇴직금으로 줘야 되죠. 그러나 이 직원은 계속 근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퇴직금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퇴직급여 돈은 안 나갔어요. 비용 발생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퇴직금 계산을 해봤더니 200만 원이 나왔다고 볼까요?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200만 원 비용 발생 대변의 부채로 200만 원 지급 안 했으니까 이건 부채다 이거예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퇴직을 한다면 회사가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급을 안 했죠. 그러니까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직원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직원이 100명이 있다. 100명이 다 퇴직금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6개월 이상이 안 되면 퇴직금 안 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어느 회사는 1년이 안 되면 퇴직금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6개월 이상이 되면 그냥 반월 올림해가지고 1년으로 봐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그 체계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 등에 의하여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개정 과목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 대변에 기입하고, 대변에 왔잖아요. 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차변에 기입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2020년 1월 20일 날 갑자기 이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직서를 썼어요. 자, 이 사람의 퇴직급여는 전기 말에 20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만 원 부채 설정했습니다. 근데 1월 20일 날부터 내일부터 못 나온다 하고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 계산해달라고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 줘야 되죠. 네. 자, 전기에 200만 원 이 사람 거 부채 잡아놓은 거 있습니다. 요거를 차변에 기록해서 부채 감소시킵니다. 200만 원. 이제 직원이 나갔으니까 빚이 없어진 거예요. 작년 결산 때는 빚이었는데. 그래서 부채 감소가 되고요. 대변은 이제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 200만 원 자산 감소가 되겠고요. 뭐 현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하더라도 대변이 보통예금 자산 감소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퇴직금 회계 처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요즘은 퇴직연금 제도가 또 있어가지고 회사가 퇴직연금에 불이익을 했을 때 회계 처리도 해야 돼요. 근데 또 퇴직연금도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두 가지 제도가 그게 회사 명의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있고 종업원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DC형, DB형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에도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 있습니까? 퇴직연금. 지금 아마 제가 알기에 300명 이상의 기업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좀 그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회사가 퇴직 급여 충당 부채는 설정을 해 놨는데 요 한 사람이 200만 원이면은 가령 뭐 종업원이 뭐 100명, 뭐 500명 된다 그러면 퇴직 급여가 규모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 부채는 잡아놨어요. 근데 종업원이 퇴직한다고 막상 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대기업들은 연금에 가입을 해라.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운영을 해라 이걸.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 이 기업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또는 연으로 분납을 해가지고 불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의 회계 처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문제를 풀 때 아마 FAT 1급에서도 그 퇴직연금에 대한 문제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두 가지 제도, DB형과 DC형이 있는데 그 DB형, DC형의 경우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제가 뒤에 문제 풀 때 아마 나올 거예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어떤 것인가 설정할 때 이렇게 설정하고 직원이 퇴사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차변해서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가 일어난다. 요 원칙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유동 부채의 장기 미지급금. 우리가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에서 나왔었죠. 우리가 보통 미지급금 하면은 1년 안에 갚는 것이 미지급금입니다. 그런데 장기 미지급금은 1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예상한 것들이에요. 비품이라든가 기계장치를 사고 1년 후에 주겠다고 하면 그게 장기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런 일이 뭐 아마 흔치는 않을 거예요. 복리후생비 같은 건 뭐냐? 여기 나오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가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회식을 했어요. 5월 20일 날 회식을 하고 식당 사장님 보고 제가 우리 부서가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오늘 식사비 2020년 5월 21일 날 1년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아마 뭐 하는 거냐고 장난하는 거냐고 가만두지 않겠죠. 네, 장기 미지급금 그렇게 많이 쓰는 개념 과목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비품이라든가 기계 같은 거 또는 복리후생비 뭐 식당에서 밥 먹는다든가 술 먹는다든가 뭐 삼겹살 구워 먹었다든가 이래놓고 1년 이후에 주겠다. 현실이 아니면 안 맞아요. 그죠? 그러나 있을 수는 있다. 장기 미지급금 있을 수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아니면 월말에 주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뭐라고 말을 못 해. 그러면 하여튼 뭐 이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한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막연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그 식당에 이 밥값을 언제 지불할지 정할 수가 없네. 여기 장기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채 비유동 부채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 개념 과목 몇 개 안 되죠.
네, 사채, 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네, 그 외에 우리가 장기 차입금, 그리고 임대 보증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꽤 중요해요. 네,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리고 장기 비지급금, 이렇게 개정 과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부채를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서 우리가 개정 과목 정리했고 회계 처리하는 사례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본의 분류는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된다는 표 여러분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예. 자본을 말이죠, 우리가 자본의 개정 과목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전에 우선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을 먼저 암기해야 됩니다. 예. 개인 기업의 자본은 자본금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 기업의 자본은 자본금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개인 기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설립을 하는 회사죠. 주주라는 게 없어요. 이게 사장님이 설립자죠. 그러면 사장님이 자기 개인 돈을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내놓은 게 그게 자본금입니다. 네, 자본금.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회사에서 영업을 해서 번 돈을 갖다가 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 그건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금 마이너스. 또 회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다. 운영자금이 없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니 하루 있다가 1,000만 원을 집에 있는 돈을 또 1,000만 원 갖다 회사에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또 자본금의 증가. 그게 개인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개인 기업의 자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이 주식회사하고 주주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주식을 팔기도 하고, 그렇죠? 또 주주에게 배당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말고도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 이거부터 먼저 암기가 되어 계셔야 된다. 자,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큰 개념에서는 맞죠? 자본은 자본등식이라는 게 있죠? 자본등식 하면 뭐예요?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이거.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자본은 구체적으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요 3개까지는 우리가 자본거래라고 그래요. 가로 열고 주주와의 거래,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평가, 자산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것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손익계산서, 즉 손익인데 이것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일부 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단기 손익으로 보지 않는 평가 손익은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익잉여금, 이 이익잉여금은 영업성과입니다. 영업성과.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뭐냐? 영업성과라는 게 뭐냐?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단기순이익. 그것이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잉여금이 2가지가 있죠.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 예. 자본잉여금은 쌓였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누구하고 거래해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돈이 남았다. 이게 자본잉여금이에요. 개정 과목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익잉여금은 이것도 돈이 남았다는 거죠. 이익잉여금.
영업실적이에요. 영업실적.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온 것이다. 우리 회사가 열심히 전 종업원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인 거. 그게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거래로 얻어들인 이익과 영업성과로 얻어들인 이익이 완전히 구분이 돼요. 주식회사의 자본에서는. 개인회사의 자본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왜 또 섞여 있다는 게 또 말이 안 되고, 개인회사는 주주와의 거래라는 것 자체가 없죠. 모든 게 다 영업성과입니다. 모든 게 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자본이 이렇게 크게는 5가지로 나누어진다. 근데 그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자본금부터 한번 회계 처리를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주당 액면 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이라. 그래서 자본금 계산하라 그러면 그 회사의 액면 금액이 얼마인가 알아야 되고, 발행한 주식수가 몇 주인가 알면 그게 그 회사의 자본금입니다. 네, 발행한 주식수에다가 액면 금액 곱하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이와 같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현금 발행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주식을 1,000만 원어치를 현금 발행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자본금 1,000만 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 금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주식 발행을 액면으로만 발행을 했다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주식도 액면으로 발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기가 좋은 회사,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막 굉장히 좋아가지고 거래 금액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0원인데 거래는 막 30만 원, 50만 원에 거래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액면가는 5,000원밖에 안 돼요. 액면가는. 그런데 막 몇 배, 10배 이상, 20배, 30배, 100배 막 이렇게 거래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만약에 증자를 할 때 액면가 5,000원으로 발행을 하면 난리 법석이 나겠죠. 사기만 하면 돈 떼돈 벌잖아요. 사자마자 몇십 배 이득이 나와버리니까 아마 빚을 내더라도 그걸 사야 될 거예요. 액면 발행하지 않겠죠. 시가만큼은 아니지만 높여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운영자금을 조달할 때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게 되면 잉여금이 생겨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발행을 했는데 잉여금이 돈이 남더라 하는 게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 뭐냐? 주식 발행 초과금. 우리 사채 발행에서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했어요. 사채를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할 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다. 여기서는 주식은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사채에서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과 의미가 같습니다. 자, 이것도 자본의 증가예요. 자본잉여금.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무엇이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그 초과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한다. 분계가 여기 하나 나와 있죠. 여기 주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며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 발행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이 될 것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것으로 주금 납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의 경우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주식 배당이라는 게 일종의 무상증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선 용어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먼저 신주 발행비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유상증자라는 게 무엇이고 무상증자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신주 발행비라 하는 것은요,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경비가 신주 발행비입니다. 네.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래서 신주 발행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말이죠, 별도의 개정 과목으로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설명을 보면 주식 발행하기 위한 비용을 별도의 회계 처리하라고 안 했죠. 예.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해라 이랬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걸 배우니까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 사례를 들면서 신주 발행비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주 발행비는 별도의 계정 처리를 안 합니다. 비용 처리 안 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유상증자라는 말이 나와요. 유상증자. 증자라는 것은요, 증자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말합니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건 뭐예요? 주식을 발행해야 자본금이 증가되거든요. 그런데 유상증자는 주식 대금을 납입받고 주식을 발급하는 것이다. 돈 받고 주식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유상. 유상이라는 게 뭐예요? 돈 받는다. 무상, 뭐 그냥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상증자가 이해가 쉽습니다. 예.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이제 그 공고를 내 가지고 모집을 하죠. 신주 발행. 야, 그래서 이제 미리 그 애탁금을 걸게 하고 나중에 이제 발행을 해 주는데, 그게 이제 유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라는 건 뭐냐?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무상증자 해줄 리가 없습니다. 기존의 주주에게. 이게 왜 이러죠? 기존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결산 성과를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도 무상증자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 무상증자. 네. 기업이 경영을 해가지고요, 성과가 아주 좋아요.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걸 이제 주주들에게 그런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만약에 이번에 10% 배당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액면가당 10%를 주는 거예요. 배당금으로. 그러면 5,000원짜리 주식, 그때는 이제 시가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액면가로 해주거든요. 5,000원짜리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으면 500원 주는 거죠. 그게 배당금이에요. 500원. 근데 주식을 5,000원짜리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있나요? 뭐 1,000주, 10,000주, 100,000주, 100,000주 이렇게 가지고 있죠. 대주주들은. 그러니까 5,000원 곱하기 주식수 곱하기 10%.
그게 배당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님들은 말이죠. 결산 끝나고 주주총회 끝나고 지금 이제 5월 달에 지금 배당금 받고 계시겠네. 그래서 이제 신문에 아마 조만간에 뭐 우리나라 굴지의 아무개 그룹의 아무개 회장님은 배당금으로 1,000억을 받았다. 네. 배당금으로. 와, 뭐 입이 쩍쩍 벌어지죠. 예. 어마어마한 배당금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현금 배당이에요. 그런데 주식 배당은 뭐냐? 현금은 없으니까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예. 이익은 났으니까 주식으로. 그래서 주식으로 줘도 좋죠. 예. 주식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그 시가로 팔면 그게 다 현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상증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네. 근데 이 무상증자는 사실은 기존의 주주에게만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배당은 주주에게 하는 거지만 어떤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할 수 있어요. 기존의 주주 아니어도 어떤 약속에 의해서 무상증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상증자는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주는 것이 무상증자요. 유상증자는 주식대금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은 오직 유상증자에서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돈을 받고 주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사는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신주 발행을 하였다. 네. 발행 주식수 10,000주 발행했고 액면 발행 가격은 주당 만원에 발행했고 액면가는 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발행 시 비용이 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금, 주식대금을 말해요. 주금은 모두 보통 예금에 입금했습니다.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을 해요. 이럴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네. 자, 이런 분계를 할 때는요, 확실한 것부터 하나하나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대변의 자본금 너무 확실하니까 대변의 자본금을 한번 먼저 적어볼까요?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계산된다고 그랬죠. 예. 자, 대변의 자본금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본금 얼마로 기록해야 될까요? 액면가로. 자본금.
액면가로 5천만 원이네요. 예. 만주를 액면가 5천 원으로 계산하면 돼요. 예. 자본금의 증가가 되죠. 그래서 5천만 원. 5천만 원.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금액이 똑같아서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이 주당 발행 가격을 9,000원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예. 딱 5,000원 간격이 돼가지고 숫자가 똑같으면 더 안 좋으니까 예. 발행 금액을 그냥 10,000원에서 그냥 9,000원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자본금 5천만 원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차변에 뭐를 이제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은 보통 예금에는 얼마가 입금됐어요? 9천만 원. 네. 보통 예금.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자산 증가가 9천만 원이 되죠. 네. 보통 예금이 9천만 원 증가하잖아요. 네. 주금이 모두 보통 예금에 입금됐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얘기였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하기 전에 초과금 정리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뭘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현금이 나간 게 있죠. 예, 나갔으니까 현금 대변에 기록해야죠. 얼마 나갔습니까? 예, 200만 원 현금 나갔어요. 200만 원. 왜 이 신주 발행비를 지금 왜 정리를 안 하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며 주식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신주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그 우리는 지금 액면보다 높게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회계 처리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은 차변이 지금 이 주식 발행 초과금 빼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보통 예금에 9천만 원 들어왔고 대변에 액면가로 자본금 계산했고 현금 나간 것까지 다 했어요. 이제 오직 남은 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 하나 남았습니다. 예. 왜 초과금이냐? 액면가보다 지금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그 차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원래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기 발행비가 없었다면은 4천만 원이어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기 이 자리가 아니죠. 예. 이 자리로 와야죠. 대변으로. 대변으로 와야 되죠. 예.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애당초 4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본금보다 지금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주금을 납입받은 게 9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과 9천만 원의 차이인 4천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신주 발행비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연히 3,800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이렇게 3,800이 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자본과 관련된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죠. 자본금 요거 자본 증가했고요.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 자본 증가했죠. 예. 그리고 200은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분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주식 발행에 관한 회계 처리는 아까 이것만 우리가 얘기했죠. 앞 페이지에서. 근데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신주 발행비가 있었다면은 신주 발행비로 인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어떻게 돼요? 감소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식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한다. 예, 빼준다.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다 이겁니다. 자본 잉여금. 자본금하고 별도로 분류해서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중에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감자 차익에 대한 분계 연습은 우리 내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다 됐죠? 네, 하여튼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공부가 좀 필요한 시기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